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당장 살 집이 없다. 시장에서 높아지는 푸념입니다. 집값은 접근을 포기할 만큼 올랐죠. 전월세 시장은 신고제를 앞두고 폭풍 전야입니다. 서민들에게는 팍팍한 서울살이조차 사치일까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야기한 시장의 불만, 그리고 시급한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대책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부동산 대책이 워낙에 자주 바뀌고 주요한 지금 제도들이 막 시행 직전에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내일 6월 1일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나오는데 우선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네.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네네. 여러 지금 불만, 전망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데 김 소장님 어떻습니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임차인, 임대인 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도가? 이게 작년 7월이죠.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입법은 이미 작년에 시행이 되고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상한제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1년 유예를 주고 이제 6월 1일부터죠. 시행이 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다 불만이에요. 임대인들이 불만이 있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임대인들이 불만은 이해가 임차인들까지도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노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수도 세금을 더 내야겠죠. 아무래도 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불만인데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삼았단 말이에요. 명분이. 근데 임차인들도 불만이 네. 이러다가 가만히 있는 임대인들은 없잖아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증가를 시킬 것이다. 얼마라도. 10만 원이 늘어나면 적어도 5만 원 정도는 임대료에 올려 붙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크고요. 이러다가 또 저렴한 임대 물량, 매입 임대 제도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그동안 잘 살고 있던 임대 물량도 줄어들게 되고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서 이거 진짜 서울살이, 수도권살이가 팍팍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료의 투명한 관리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신고를 해라. 임대료가 얼마인지, 전세는 얼마고, 월세는 얼마고. 그러면 이웃집과 비교해서 함부로 많이 못 올리게 하니까 잘 관리가 될 텐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정말로 전월세가 올라갈까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근데 이제 전월세 신고제도 딱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될 거고요. 이제 종전에 이제 이게 임대차 소위 말해 3법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임대차 3법 전체를 좀 이렇게 같이 봐야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이미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이게 그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오히려 고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또 전월세 신고제까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임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소득 같은 게 노출되면은 거기에서 소득세 또 세금도 내야 될 거고. 소득세 안 내면 안 되니까. 또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문제가 될 거고. 건강보험료도 더 낼 수밖에 될 수도 없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임차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려를 하는 거고요. 또 아까 우리 김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뭐냐면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물량들이 사실은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임차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 제도 이런 거 도입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언젠가는 임대차
전월세에 관한 신고 제도도 도입할 거다라는 건 사실은 예견하고 있었던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부는 뭐 이제 좋은 의도로서 이제 이렇게 임차인을 위해서 또 뭐 임대차에 관한 어떤 시장이 좀 투명해지고 뭐 이런 것 등등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정부는 그런 임대인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 상황을 걱정하니까 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군요. 그 말을 믿을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과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과세 자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월세 신고제를 진짜 왜 하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까? 신고제를 하면 임대료를 안 올린다. 저는 그게 공감할 수가 합리적으로 없는 게 결정된다. 뭐 안 올린다는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그게 왜 한다.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까? 그럼 지금은 불합리하게 결정이 될까요? 그렇게 시장 생각하는 논리에 거죠.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부당하면 임차인이 다른 전세집이나 다른 월세집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시장 경제인데 그걸 무시하고 신고제를 하면 투명해진다?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모녀 사건 뭐 이렇게 사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죠. 실거래가 되면 시세가 2억인데 왜 3억이라고 달라고 하냐. 그 정도의 긍정적인 혜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민 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해 당사자를 보자면 정부가 있고요, 임대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예.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최대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투명 과세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소득이 이렇게 노출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안 좋아하겠죠. 전혀 안 좋아하죠.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도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한 거잖아요. 소득 노출이 안 되고 임대인들이 꺼려하다 보니까 당근을 줄게 등록해다오라고 해서 시행이 된 제도인데 임대인들은 안 하고 싶은데 또 의무 보유 기간 또 걸리죠. 안 하고 싶은데 혜택을 주니까 마지 못해서 한 건데 이제 혜택은 없어지게 되고 의무 신고만 걸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그럼 되고. 임차인이라도 조금 안심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은 어떤 상황이 생길 것으로 지금 걱정을 합니까? 임차인은 일단 첫 어떤 번째는 상황? 예. 세금 부담. 임대인이 10만 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5만 원 정도는 증가시키는 게 증가를 기본 시킨다. 이론이거든요. 당연히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임대 사업자 제도와 맞물리게 되는데 이제 매입 임대 제도가 폐지가 되잖아요. 저는 작년에 전월세 신고제가 발표될 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임대 사업자 제도가 저는 폐지되리라고는 분명히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임대 사업자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소득원이 노출이 되는데 왜 당근을 줍니까? 그렇죠. 다 폐지를 해야 나타나니까. 되는데 이제 좋은 명분이 생겼잖아요. 명분이 없으면 엄청난 조세 저항에 맞부딪히게 되는데 명분이 집값이 과열되게 되고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명분을 세우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액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렴한 물량, 의무 보유 기간 동안 굉장히 저렴하게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게 안심하고 되는데 살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집이 없어지잖아요. 제 주변에 실제로 이제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고 갱신할 때마다 5% 상한 제한이 걸리는데 5% 안 올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귀찮다고. 어차피 뭐 5% 정도는 안 올려도 된다고 해서 의무 보유 기간 동안 거의 공짜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되면 임차인이 또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공인중개사들은 또 신고가 의무화되잖아요. 신고하게 되면 잘못하면 또 과태료 두들겨 맞게 되는데 결국에는 좋은 거는 저는 정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서민 주거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근데 전월세 신고 이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매매 거래 신고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이제 아무래도 중개를 했으면 그 중개한 공인중개사한테 좀 부탁을 일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경우가 거죠?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의무 없는 일에 대해서 하게 되면 뭐 대행료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렵죠. 근데 이 제도라는 게 이제 2030들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주거 안정을 해주는 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걱정이 급격하게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 제도가 시행될 것 같으니까.
이게 사실 2030 세대들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만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내 집 마련은 이미 물 건너갔고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서 도저히 안 되겠고 대출이라도 왕창 받아야 되는데 정부는 뭐 좀 풀어준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높아진 집값을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리도 오를 것 같죠. 이제 저렴한 임대차라도 잘 거주해야 되는데 매입 임대 제도는 없어지게 되고 신고제 되면 월세는 또 더 올려야 되고 이걸 거부하게 되면 다른 집이라도 가야 되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이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편차가 너무 큽니다. 계약갱신 청구가 되면서 새롭게 들어가야 될 집은 굉장히 임대 가격이 높고요. 연장된 집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와서 새로운 전세나 월세 집을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올려줘야지 내려줘야 되는 경우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시행하게 되고 임대인을 자극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박수 쳐줄 일인가? 제가 임차인이라도 이거 박수 쳐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임차인도 싫어하고 임대인도 싫어하고 부동산 중개사도 싫어하고 정부만 좋다는 거예요? 혜택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가서 내가 그냥 해도 되는데 2년에 한 번만 찾아가면 되는데 그게 과연 엄청난 혜택일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이미 임대차 2법이 7월 말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작년. 이후에 예. 그러면 전월세 시장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안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정부가 뭐 전월세 시장도 안정도 되지 않았고 또 이제 뭐냐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또 임대사업자 뭐 이런 거 규제를 좀 하면서 시장에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했지만 이것도 역시 전혀 기대와는 다른 상태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꼭 이게 정말 그 시장 상황을 여러 가지를 정말 잘 보고서 이런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 주택 가격의 어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이런 정책들이 일련의 정책들이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좀 접근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게 조금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그럼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 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가 뭐 1년이 가까이 되고 이제 뭐 다주택자 중과도 시행이 되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시장 안정에는 아니면 이미 이런 제도들은 시장 안정에 확실하게 실패한 제도로 규정을 해야 할까요? 이게 전월세 신고제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투명 과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매매도 의무로 신고를 하고 있지만 전월세 계약을 해서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 지금 시점이 정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4년 동안 규제 폭탄을 26번 넘었죠. 대책을 쏟아부었음에도 집값은 천정부지 올랐고 여러 가지 작년에 7월 달에 이제 임대차 2법이 먼저 적용이 됐는데 정부는 자꾸 안정이라고 하거든요.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안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바라보는 산하고 우리 서민들이 바라보는 산이 다를 것 같아요. 정부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통계치를 가지고 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민들 또 임차인들, 전세나 월세 사시는 서민들은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요. 또 내가 이사 갈 전세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전세 시장의 안정인데 임대 시장의 안정인데 전세 가격 떨어졌습니까? 서울에 아무리 찾아봐도 수도권에 아무리 찾아봐도 떨어진 곳은 없고요. 기껏해야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곳들은 일시적으로 소폭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안 떨어졌거든요. 전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집값 안정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전격 시행이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타이밍이 좀 아쉽지 않을까. 차라리 시간을 좀 더 지나서 하든지 아니면 한 2012년도, 13년도 그때 주택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했으면 차라리 좀 나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게 정부는 매입 임대도 그렇거든요. 매입 임대. 매입 임대도 왜 폐지가 됐냐? 정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이 되지만 또 하나 되는 게 있잖아요. 양도세 중과세가 되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 중과세가 되면서 정부는 그전에 매물을 팔아라.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전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뭐 팔지 않고 증여를 많이 해서 증여 많이 하고 증여가 최대로 그렇죠? 늘었다고. 6월 1일 지나면 최고 3주택자들은 최고 75%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러면 6월 1일 이전이라도 세율이 좀 낮았어야 되는데 최고 65%거든요. 65%나 75%나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정부는 그걸 핑계를 대죠. 다주택자들이 회피처가 되다 보니까 매입 임대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주택자들의 다수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등록을 했고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등록하게 되면 의무 보유 기간이 생겨서 어차피 못 팔아요. 팔고 싶어도. 그래서 정부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2017년도에 활성화를 했잖아요. 김현미 전 장관께서 그렇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 보유 기간이 걸리게 되고 매물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매물이 나와야 될 매물들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매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저는 핑계를 대고 결국에는 전월세 신고자가 되니까 투명 과세에 대한 백데이터를 얻게 되고 불필요하게 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파트의 그 매매 임대도 취소를 했지만 임대사업 등록이 이렇게 취소가 되면서 말소되면서 뭐 작년에 한 최근 50만 가구 정도가 말소가 됐다는데 네. 대부분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더라고요. 이게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던데.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제 뭐 주택 가격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임대 이와 같은 거 호수에 보면은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동 말소가 되거나 이제 또 자진해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이와 같은 물량 중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뭐냐면 아파트는 일부분이고 실제 이제 서민들이 또 많이 이제 임차를 하고 있는 다가구나 이제 뭐 원룸 또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까지도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 이제 이렇게 폐지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매물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출애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또 처분하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거기에 이제 뭐 6개월 이내에 이제 처분해야만 이제 양도세 중과 등을 이제 면할 수 있다라고 예.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어렵고 또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걸 살 수 있는 사람 또 아파트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그 돈이 있는 사람 이제 종전의 경우에 이제 보면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추가로다가 더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지금도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과연 기대하기가 매수할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와 같은 거 다가구는 사실은 개념상은 단독주택 하나거든요. 그걸 이제 쪼개놓은 거예요. 이제 다세대는 이제 각각 이제 구분 소유할 수 있게 해놓은 거지만은 그럼 이 다가구 이런 거 단독주택 이게 과연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볼 때에 과연 잘 매매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방금 말씀하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인데 6개월로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네네. 그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네. 그동안 임대사업을 장려하더니 이렇게 혜택을 폐지하니까 네. 헌법 소원을 하겠다. 헌법재판소에 이 탄원하겠다. 네. 아주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저는 이것도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이 저는 피해를 본다라고 보거든요. 임차인의 피해가 간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신 분 중에 팔았다는 분을 제가 별로 못 봤고요. 팔겠다는 분도 별로 못 봤는데 이렇게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팔았는 분을 제가 여러 분을 뵀거든요. 왜 팔았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금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된다. 또 폐지될 것 같으니까 팔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사냐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누구? 누가? 이 건축업자들. 건축. 건축업자들은 사거든요. 사서 오피스텔을 짓든지 뭐 새롭게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자,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자기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30세대 정도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팔았어요. 30세대. 네. 그러면 그 30명의 임차인이 있었겠죠. 근데 팔아버리면 누구한테 팔았냐면 건축업자한테 팔았는데 건축업자가 왜 샀겠습니까? 철거하고 멸실하고 새로 새롭게 짓는다. 이제 오피스텔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 임차인들은 어떻게? 임차인 쫓겨나야죠. 임차인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집을 또 찾아가야 되고 건축업자야 지어서 이제 비싼 가격에 또 분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강여과 자금이 되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하향여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피해자가 누구냐? 그 임대인이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임대인은 나는 더 임대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팔아서 나 돈 가지고 내가 살 집 하나 사고 아니면 다른 데 하나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도심에 이렇게 저렴하게 살던 분들이
30세대나 되는 분들이 쫓겨나게 분들이 생겼으니까 쫓겨나는. 결국에는 저는 그분들이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김 소장은 임차인의 피해, 뭐 임차인을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제도가 임차인의 피해를 준다고 했는데 임대인 피해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아요. 평생 그렇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이런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월 고작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전월세 수입이 있다. 그런 세금이 보다 더 나오는데 내가 무슨 부동산 투기꾼이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전월세 신고제 하더라도 이거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걸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왜냐하면 불과 2017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여러 가지 혜택 준다고 하면서 해놓은 거를 지금 180도 확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출 또 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도 좀 팽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아까 같이 뭐냐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주택 하나 단독주택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일부 방을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실은 임차를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임차료 이렇게 전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임대료 수입을 얻어서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독립해서 살고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나마. 그렇죠. 근데 그 예. 제도가 없어지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제기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그거를 매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환영받기가 어려운 거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 또 임대인 나름대로의 그런 걱정거리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보이는지 저희 댓글 주신 분이 월세 올라가면 돈 못 모으니까 내 집 마련 더 못한다. 이분이 뭐 월세를 내시는 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걱정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예. 않을까요? 뭐 제가 임차인이라도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고요. 월세가 오르든지 전세가 오르든지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지금까지도 올라왔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자극을 주게 되면 또 더 오르게 되죠. 안 그래도 오르는 임대료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이게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되고요. 진짜 주택과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시장이 문제잖아요. 다세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문제라면 아파트를 5주택 이상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뭐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없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체 다 폐지해버리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크고요. 누구를 위하여 저는 폐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가 저는 정부 같아서 제발 정부가 혜택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임대인도 그렇고요. 임대인 중에서도 모두가 10주택 이상 이렇게 가지는 부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량한 임대인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임차인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또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임대인이에요.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주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 주니까 버티겠지만 저금리 시대에 임대료를 받아서 활용할 방법도 없고요. 내 임대료도 뭐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면 결국에는 안 하게 되거든요. 민간 임대의 소멸이라든지 감소를 의미하는데 민간 임대가 소멸이 되거나 감소가 됐을 때 그 뒷감당은 정부가 공공 임대 물량으로 충분히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적어도 지금 계획들은 나왔지만 아직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공공 임대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덥석 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전세가 이번 제도를 통해서 월세 또는 반전세로 급격히 바뀌지 않을까. 추세가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아요. 그건 사실 지금 전세 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예년과 대비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비율이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저금리이고 또 이제 그런 압박이 가해지고 하면은 당연히 전가시키는 거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네요. 김 소장님. 전세 살고 있다가 집주인분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이사 가려고 하니
반전세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월 80만 원에 반전세로 돌렸습니다. 그럼 이분은 부담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더 제도 늘어나죠. 때문에. 더 늘어나고 정부의 저는- 제도 때문에 일단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안 그래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 주니까 괜찮겠지만 몇 년 후에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면 집주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은행에 넣어도 요즘 1억 원 은행에 넣으면 예금 금리 뭐 10만 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집값이 더 안 오르게 되면 한 채를 팔고 그 팔았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보증금 빼주면서 결국에는 월세로 전환시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집값의 절반 정도 있는 가격으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주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면서 잘 사는 제도인데 이 전세가 더 빨리 줄어들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뭐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 때문에 빌라는 내놔도 안 팔립니다. 전부 전세만 살려고 해요. 또 그럼 공급만 제대로 되었어도 이 정도 상황은 안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이죠. 자, 뭐 전월세난도 그렇지만 사실 4050의 불만도 큽니다. 뭐 집을 사질 못하니까 이분들이 또 청약에도 불리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뭐 여당이 이제 부동산 특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입법에 의해서 이제 좀 해결될 문제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뭐냐면 2030에 대해서는 특히 또 뭐 무주택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LTV를 더 완화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4050 입장에서는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먼저 사전 청약에 있어서도 그 물량의 60% 정도가 사실은 그 2030 등에게 이렇게 돌아간 거고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4050하고 2030 보면 4050이 무주택 비율이 더 높습니다. 4050이 더 통계적으로. 높아요?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높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야말로 뭐냐면 그동안에 집 하나 마련하려고 어떻게 내 집 마련하려고 해서 더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있으면서 기다려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뭐냐면 좀 혜택을 이렇게 좀 주든지 니그를 따로 이렇게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불만이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닙니다.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도 뭐냐면 좀 지금 살다가 더 넓은데 또 더 나은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살고 있는 걸 매각을 하고 옮기고 또 대출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불만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4050 또 이와 같은 그 1주택자의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종부세도 이제 세율이 내일 기준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6월 1일 기준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 정부의 기대인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좀 시간이 가면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할까요? 아니면 거꾸로 시장이 작동할까요? 이게 단기간에는 효과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집주인들이 이제 언제 파냐라고 하면 집값이 더 안 오를 것 같을 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 집을 그렇게 팔지 지금은 그렇게 투자 심리가 죽은 상태가 아니고요. 또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좀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양도세 65%, 75% 내고 팔래? 라고 하면 저는 팔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종부세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견딘다는 종부세도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뭐 3년 동안 집값이 3배가 올라서 양도 차익이 10억이면 10억 원의 양도 차익 중에 7억 원을 정부에 내고 내가 3억을 손에 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준다면 기본 세율 정도는 해줘야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6월 1일 이전에 최고 65%, 6월 1일 이후에는 75%, 농어촌 특별세까지 하면 8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내고 저는 팔 사람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과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도 팔겠습니까? 10억 중에 8억 원을 나라에 낸다. 그 정도 저는 애국자는 없다라고 봅니다. 김 교수는 어떠세요? 이 버티는 분들 종부세 부담이 참 굉장히 무거운데 결국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정부의 의도가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근데 그렇습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어쨌든 또 상승 추세거든요. 그럼 주택 가격 상승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 종부세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같이 뭐냐면 정말 뭐 75%씩 이렇게 내서 저기 할 바에는 증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조금 더 가지고 버티는 거죠. 일단은 뭐 부담을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저기 하기다 생각하면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부의 의도가 언제 나오냐면 아마 저는 한 3년에서 5년 후에 나올 것 같거든요. 집값이 꺾였을 때 한꺼번에 나오면서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3년에서 5년 후 정도에 집값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꺾일 가능성이 있죠. 금리도 그때 되면은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3년 후 되면 금리가 지금보다 2~3%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입주 물량도 그때 늘어나게 되면 하필이면 그때 되면 안 나와야 될 매물들이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장이 확 되면 바뀐다. 정부의 의도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때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차기 정부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2~3년 동안은 거꾸로 얘기하면 오를 수 있다는 또 그런 얘기도 통하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2~3년이 될지 1~2년이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당장은 또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효과가 안 나와야 될 때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큽니다. 그런 효과가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그럼요. 있는 네. 부동산에 대한 걱정뿐이네요. 새로운 대책은 없이 정부 더불어민주당 좀 신중하게 대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토론 김학환 숭실사회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